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수필가이자 번역가였던 작가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입니다. 작가 전혜린은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3학년 재학 중 전공을 동문학으로 바꾸어 독일로 유학합니다. 독일 유학 때부터 시작된 그녀의 번역 작품들은 문장이 정확하고 아름다워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전혜린 작가의 유고 수필집으로 달세뇨는 오늘 제3장 목마른 계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계절. 수레바퀴같이 타성처럼 회전하고 있는 생활이 내가 30대 여인으로 되어가는 징후일 것이다. 오랫동안 나이를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지금 내 나이 29세. 그러니까 액년이다. 그러나 올해 나는 특별히 재앙이나 불행을 겪지 않고 지났다. 만성적 재앙으로 침체를 들 수 있을 뿐이다. 직업이나 모든 면에서 올해는 무발전의 해였다. 꽤 미신가인 나는 올해 초부터 소위 구자가 든 올해를 두려워하면서 무슨 카타스트로프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흘러갔다. 연령의 중량도 지금 내 펜에 쓰이는 대상으로서만 비로소 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를 정도로 매우 바쁘고 피곤한 한 해였다. 생각해보니 피로가 심했던 것이 올해의 특징인지도 모르겠다. 수레에 끼워진 바퀴처럼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 대해 신선한 흥미를 잃고 타성처럼 회전하고 있었던 생활이 단적으로 말해서 내 1년간의 생활이었던 것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커다란 흥미가 없어지고 만 것 같다. 이것이 곧 내가 30대 여인으로 되어가고 있는 징후일 것이다. 전과 비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의 본질이나 현실이나 미래에 별로 강렬한 호기심이 안 일어나고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에 대한 권태기, 어느 정도의 포만과 반복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갖다주는 탄력 상실의 시대. 이러한 징후는 확실히 이미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나이를 잊고 사는 생활, 바쁜 일과로 찬 직업 생활, 비교적 안정된 가정 생활, 자기에 대한 호기심의 고갈, 미래에 대한 강렬한 흥미의 결여, 과거에 대한 냉담과 비감상주의,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30대라는 선의 전후로 여자에게 수반하는 보편적인 만성의 징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이 어떤 정상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든지 한 번은 모두 겪는 단계일 것이다.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는 마치 어느 가능성으로든지 길은 다 열려 있는 것처럼 세계는 커 보였고 중요했고
자기 자신이 신비스러웠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마치 그림이 잔뜩 들어있는 그림책같이 수수께끼와 신선한 흥미에 넘쳐 있었고 실증을 느끼게 하진 않았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나도 사는 것이 신비했고 재밌었다. 공부도 책 읽는 것도. 모든 것이 여학교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조금씩 좁아져 갔다. 시야가 한계를 긋기 시작했다. 이유 없는 모순감과 고뇌가 싹 텄고 무서운 인식욕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었다. 파우스트처럼. 그리고 마음의 벗이 생겼다. 주회는 폐쇄적이고 건조한 성품인 나와 반대로 조화적이고 다정하고 건전한 소녀였다. 우린 별로 얘기는 안 했으나 늘 편지를 교환했었다. 학교에서 매일 얼굴을 대하면서도 매일 편지를 써야만 했다. 우린 같이 공부를 했다. 노령의 한문 선생을 괴롭히고 방과 후에 같이 논어를 배웠고 역사 선생님에게 따로 삼국사기를 배웠다. 이런 공동인식의 정열과 탐욕스러운 지식욕이 그때의 나와 주애를 무섭게 굳게 맺고 있었던 것 같다. 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주애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지상의 양식을 읽고 나서 우린 그 속에 있는 한 구절 나타니엘이여 우린 비를 받아들이자에 감동해서 폭우 속을 우산 없이 걸어 다녔다. 이 버릇은 많이 완화된 채 아직도 나에게 남겨져 있다. 또 마르땡 뒤 가르의 회색 노트를 읽고는 주애와 나는 당장의 회색 노트를 교환하기로 하여 매일 한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일기를 쓰고 다음날 그 노트를 상대방의 책상 속에 넣고 있었다. 이 노트를 우린 몇 년이나 교환했었다. 그 당시 그 노트와 주애는 나의 전 생활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도 주애도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다. 재능에 대한 정당한 회의를 어린 연령과 또 열렬한 지식욕이 가려 덮고 있었다. 하늘은 넓었고 우린 얼마든지 날 수 있다고 믿었다. 문학, 철학, 어학, 영어, 독어, 불어, 한문, 한글에 대한 광적일 정도로 열렬한 지식욕과 열성, 그리고 주애와의 모든 것을 초월한 가장 순수한, 가장 관념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일관되어 있었던 나의 여학교 시절은 확실히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꿈을 그릴 여백이 얼마든지 남아있었던 동화의 나라와 현실 사이에 완충지대이기도 했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참된 의미의 현실이 시작된 것 같다. 입학부터 내 의사가 아니었고 법률가였던 아버지의 엄명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장녀가 그렇듯이 나도 매우 부모에 의뢰하고 있고 부모를 무서워하면서 밀착하고 있는 편이었다. 또한 흔히 딸이 그렇듯 아버지를 숭배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의식 밑에도 또 의식 표면에도 언제나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실현되는 때마다 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행복했었다. 이 욕망은 아직도 내 의식 밑에 심층에 남아있다. 아마 일생 동안 나는 이런 의미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나의 광적인 지식욕도 유전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더라도 결국 아버지가
내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에 그렇게도 커다란 환희와 인내와 노력을 경주하고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의식의 세계에서 나는 결국 언제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지식을 쌓아 올렸던 것 같다. 마치 제단 앞에 향불을 갖다 쌓듯. 주애는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들어갔다. 나와 주애는 과는 달랐으나 같은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늘 주애의 강의실에 가서 오든이나 엘리어트 같은 시인에 관한 강의를 도강했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법학에 대한 반감을 반추하고 있었다. 나의 재능은 다른 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 1년이 지나고 우리가 대학교 2년생이 되었을 때 주애는 뜻밖의 일가 전원과 함께 도미하게 되었다. 난 미치게 슬펐다. 주애는 뜨거운 여름날 가족과 함께 불행한 모습으로. 그러나 새로운 생활의 기대에 넘쳐서 비행기에 올랐다. 그날의 더위, 비행장, 지금같이 포장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풀밭이었다. 비행장에 우거진 풀, 먼지, 아마 일생 내 기억에서 안 떠날 것이다. 3학년을 마친 후 난 출발했다. 남독의 대도시인 미넨에서 미넨대학교 물리과대학 제1학년에 입학하기 위해서였다. 반년 후에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뜻밖의 후에 나의 남편이 된 T가 미넨에 왔다. 어느 신혼부부에게나 있는 두 개의 개성이 달라서 둥그러질 때까지의 마찰은 물론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린 젊었고 대체로 행복했다. 먹거나 입는 것보다는 책을 사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을 중시하고 좋아하는 우리의 근본적 공동 요소는 그대로 허용되고 유지되었다. 그 점에서는 우린 언제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가령 수입의 반을 넘는 책 한 권을 사기를 우린 한 번도 주저해 본 일이 없다. 그 대신 언제나 가난했고 가난이 우리에게는 재밌었다. 1956년 독일의 어느 잡지에 4강에 어떤 미소가 연재되었다. 난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T에게 말하면서 스토리를 늘 얘기해 주었다. T의 주선으로 한국에서의 출판이 결정됐다. 번역이라는 일도 또 4강도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으나 그렇게 되어서 항공편지에 작은 글씨로 번역해서 보냈고 책으로 되어 나왔다. 그 후 안네 프랭크의 한 소녀의 걸어온 길도 그와 비슷한 경위로 아저씨네 출판사에서 책으로 되어 나왔고 그 이후의 나의 책들은 모두 우연히 계기가 되어서 선배나 동무나 지기의 우정으로 햇빛을 보게 된 우영과 우정의 산물이었다. 내가 원동력이나 계기가 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피동적인 것이 최근 수년간의 생활에서의 나의 근본 태도였다. 처음에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던 것 같은 자신과 포부, 그리고 내 운명이 내 손안에 있다는 낙천주의 시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없어져 버리고 어느새 어떤 기성품의 현실이 열망됨 없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 고정되어 버린 것이 나의 회고가 다시금 시인하는 결론인 것 같다. 즉, 내가 미치도록 그것이 될 것을 원했던 것으로 되는 대신에 자기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의외의 방향으로 어느새
자기가 형성되어 버린 것을 발견한다. 크게 보아서 내가 중학교 때 썼던 글 속에 있는 한 구절, 절대로 평범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소망 겸 졸렌이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형성되어진 것 같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때때로 스스로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결혼에 관해서도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심연이 가로막혀 있다. 그 당시에 나는 모든 불행은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고 믿고 있었고, 니체의 결혼에 관한 경구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관념에 투철한 맑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나 시민적 생활을 피해야 한다고 확신했었다. 중학교 때의 나의 글에 역설을 이루려는 듯 나는 지금 가장 평범한 과정을 밟은 가장 평범한 직업인 아내, 어머니로서 가장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나는 내 피부 속에서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좁은 껍질 속에 감금되어 있는 정신의 중량이 확 느껴지고 파괴의 의욕을 느낄 때가 있다. 무언지 일격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을 기다릴 때는 그런 때다. 이 반무의식 상태를 활짝 개인의식 상태로 바꿔주고 이 반소망된 생활을 열렬히 소망된 생으로 만들 무엇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요술 지팡이를 기다리듯. 예전에는 완벽한 순간을 여러 번 맛보았다. 그 순간 때문에 우리가 긴 생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노을이 새빨갛게 타는 내 방의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운 일이 있다. 너무나 광경이 아름다워서였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다.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아무 이유도 없었다.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울었고 그것은 아늑하고 따스한 기분이었다. 또 밤을 새고 공부하고 난 다음 날 새벽에 닭이 일제히 울 때 느꼈던 생생한 환희와 야생적인 즐거움도 잊을 수 없다. 머리가 증발하는, 그리고 혀에 이끼가 돋아나고 손이 얼음같이 되는, 그리고 눈이 빛나는 환희의 순간이었다. 완벽하게 인식에 비춰진 순간이었다. 이런 완전한 순간이 지금의 나에겐 없다. 그것을 다시 소유하고 싶다. 완전한 환희나 절망, 무엇이든지 잔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에 의해서 뒤흔들려 보고 싶다. 뼛속까지. 그런 순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 내가 지닌 여러 가지 제한이나 껍질에 응결당함이 없이 내 몸과 정신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한 속에 내던지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여태까지 그냥 주어지기만 했었던 생을 앞으로는 내가 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싶다. 내 운명에 능동적으로 작용을 가하고 보다 체계화에 힘쓰고 싶다. 30이라는 어떤 한계선을 경계로 해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피동에서 능동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다 열렬하게 일과 사람과 세계를 사랑하고 싶다. 밀폐된 내면에서의 자기 수련이 아니라 사회와 현실 속에서
옛날에 내가 가졌던 인식애와 순수와 정열을 던져놓고 싶다. 먼 곳의 그리움. 내 속에는 몇 방울의 집시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너져 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난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드린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떤 엄청난 일, 무시무시하도록 나를 압도시키는 일, 매혹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모험 끝에는 허망이, 여행 끝에는 피곤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잘 안다.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갈망, 바하마의 식구처럼 식탁을 털고 나부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으로나 떠나고 싶은 것이다. 먼 곳의 그리움,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 빈 위와 향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닐고 싶은 욕망.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겐 있다.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집시의 생활이 나에겐 가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와 모닥불가의 춤과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짧은 생활, 짧은 생. 내 혈관 속에서는 어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보고 웃기도 한다.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 너무나 막연한 설계, 아니 오히려 반설계라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에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이루어짐 같은 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동정의 지속 속에서 나는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 아닌가 난 생각해 본다. 봄에 생각한다. 길바닥에 뿌려진 그 전날 카니발의 색종이를 바라보던 봄의 슬픔. 미네넷이라면 이런 날 나는 공동묘지에 갈 것이다. 봄은 나에게는 취기의 계절, 광기의 계절로 느껴진다. 자연과 인간에서부터 어떤 사랑을 취하게 하는 강렬하고 새로운 생기가 발산하여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뜨겁게 고조된다. 사육제의 강기와 회색 수요일의 험함과 부활주일의
흰 나르시스 꽃에 쌓인 길과 이런 나의 젊은 날의 추억들과 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나의 첫 번 출산의 이적을 겪은 것도 3월이었다. 겨울생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사실은 겨울이다. 언제나 가을만 되면 내 계절이여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며 내 심신이 모두 생기에 넘치게 된다. 마치 목마른 생선이 물을 만난 것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 내 계절은 지나고 말았다. 그와 함께 해마다 내 계절이면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생의 애착을 가르쳐 주던 로맨틱도 동경도 가버리고 말았다. 비가 오던 날 미넨의 회색 하늘빛 포도에 망연히 서서 길바닥에 뿌려진 그 전날에 카니발 색종이 조각의 나머지가 눈처럼 쌓여있는 것을 바라보던 슬픔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나는 봄을 슬퍼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그 허전함을 잊기 위해 도치와 광기를 구하게 된 것이 아닐까. 미친 듯이 그로크를 마시고 회전 당구를 끝없이 회전시키고 흰 수선화를 잔뜩 사들고 공원의 호수에 가서 백조에게 뿌려주었던 것도 모두 미넨의 봄에 있었던 일들이다. 혼돈과 깨어남, 감미한 비애와 도치, 이것이 나의 봄이었다. 지금 맞는 30대의 봄은 그렇게까지 강한 긴장감으로 날 가득 채워주지 않는다. 그러나 관능을 흔드는 먼지 섞인 봄바람과 해이하게 풀린 연한 하늘을 보면 먼 메아리처럼 취기의 여음이 가슴속을 뒤흔든다. 그래서 막연히 거리를 걷고 있는 자기를 문득 발견할 때가 있다. 미넨에서라면 이럴 때 나는 공동묘지에 갈 것이다. 가서 조각과 꽃으로 에워싸인 조용한 어둠 속을 돌아다닐 것이다. 이름을 하나씩 읽고 살았던 기간을 세어보고 풀밭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엔 갈 곳이 정말 없다. 공원, 독일적인 의미의 묘지도 미술관도 아니면 인적 없는 광대한 수풀도 이 도시엔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먼 메아리 같은 광기를 가슴속 깊이 꽉꽉 닫아놓고 어떤 상실감에 앓고 있다. 내 봄은 언제나 괴롭다. 올해는 더구나 그렇다. 찬란했던 겨울과 결별한 후 나에게는 지칠 듯한 회항과 약간의 취기의 뒷맛이 남아있다. 그것을 맛보면서 난 아무 기대도 없이 끔찍한 여름을 향하게 된다. (1964년) 여름 말리포. 바다는 오염되지 않은 원시적이며 야성적인 순수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오랜만에 바다였을까. 그리고 자유.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나는 다 털어버리고 훨훨 바다로 갔다. 리비에라와 똑같은 감색 바다가 그곳에도 아무도 모르는 보석처럼 암석 틈에 차갑게 고여 있었다. 영혼의 상처럼.
또는 신비스러운 눈동자처럼 굴의 폐각이 다닥다닥 붙은 암석을 내려가서 발을 감색 물속에 잠그니 확 하고 끼치는 소금 냄새, 항해의 냄새, 먼 곳의 냄새, 오열처럼 강렬한 것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가슴이 뜨겁게 설레인다. 사방엔 아무도 없다. 나는 하늘을, 마치 바다의 일부분 같은 하늘을 보면서 미소했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구김없는 미소였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따스한 연풍은 식욕을 자극한다. 모래를 맨발로 밟고 식당으로 걸어갈 때의 그 감촉. 내 발은 살아있는 육체같이 따사롭고 보드라운 모래를 감각한다. 옥보다 희고 대리석보다 맑은 작은 돌멩이가 아낌없이 뿌려져 있는 회화로운 모래의 카펫 위를 걷는 기분. 황혼의 바다에 나갔다. 분홍빛으로 물들여진 모래밭 위로 별장의 흰 석회 건물이 눈부시다. 유리창은 타는 듯한 황금빛. 오솔길을 지날 때 천막의 학생들이 부른다. 그들이 잡아온 검은 조개국, 파래나물, 생국, 소라구이. 성찬 속에 흐르는 즐거운 시간, 미소, 음악, 모닥불. 바람이 몹시 불면 태풍의 밤에 나는 동생들과 모래 언덕으로 올라갔다. 몇 번씩 바람에 쓰러질 뻔하면서 또 바람이 때리는 돌멩이를 아프게 맞으면서 폭풍의 언덕. 우린 정말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서 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하늘은 먹보다도 어두운 빛이었고 별도 불빛도 없었다. 바람과 파도만이 사람의 심장을 파헤치고 뒤흔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소낙비가 자주 내렸다. 그러나 커다란 빗방울이 아프게 내려 때리는 속을 회색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것은 햇빛 밝은 날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비야, 더 와라. 더 때려라. 파도야, 더 출렁이거라. 집어 삼키거라. 바다의 빛은 검고 우물했고 파도는 집보다도 큰 위협으로 호텔의 테라스까지 부딪혀 왔으나 신비한 자연과 교감하는 내 몸 위에 알 수 없는 강렬한 도치에 마비되어 있는 내 영혼 위에 소낙비는 감미롭기만 했다. 그리운 곳. 1964년 여름 말리포 바다. 모래. 끝없는 이야기로 세웠던 흰 밤. 보름 동안의 충만이여. 안녕. 가을이면 앓는 병. 이 결별과 출발의 집념은 매년 가을이면 나에게 다가오는 병마이다. 가을처럼 여행에 알맞는 계절이 또 있을까? 모든 정을 다 결별하고 홀가분하게 여행을 하고 싶어지는 계절이 가을이다. 엷어진 일광과 냉랭한 공기 속을 어디라고 정한 곳 없이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난다. 매일매일의 궤도에 오른 생활이
뽀얀 오후의 먼지 속에서 유난히 염증나게 느껴진다. 여름의 생기가 다 빼앗아가 버린 나머지의 자네처럼 몸도 마음도 피로에 사로잡히게 되고 생 전반에 대한 지긋지긋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럴 때 어디로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출발을 생각하며 자기의 정해진 궤도 밖으로 튀어나갈 생각에 몸부림친다. 이 결별과 출발의 집념은 매년 나에게 다가오는 병마로서 그 생각 끝에 결국 죽음이라는 개념에 고착해버리고 마는 까닭에 몸부림치는 것이다. 긴 여행, 돌아오지 않는 여행, 깨어남 없는 깊은 잠, 이러한 것들이 가을이면 매년 나의 고정관념으로 되어버린다. 여름의 모든 색채와 열기가 가고 난 뒤에 냉기와 검은 빛과 조락은 나에겐 너무나 죽음을 갈망하는 자태로 유혹을 보내온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면 몇 주일이나 학교도 못 나오게 되고 알아눕게 된다. 의사는 신경의 병이라지만 나 자신은 내가 존재에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만큼 절실하고 긴박하게 생과 사만을 집요하게 생각하고 불면불식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생과 사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에 대한 생각이 날 전적으로 사로잡아 버린다. 가을은 토카이의 시 속에서처럼 저녁 노을에 박쥐가 퍼덕거리는 숲을 지나서 오솔길을 한없이 걸어가다가 길목에 있는 선술집에 들어가 어린 포도주와 파란 호두를 먹고 죽음 속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버리기에 꼭 적합한 계절인 것만 같다. 괴로워하고 모든 것에서 공허와 권태와 몰락만을 발견하게 되고 죽음의 항로의 유혹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받고 생의 의지가 거의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몇 주일을 꼭 겪어야 하는 것이 나의 가을이다. 그래서 나는 가을을 무서워한다. 그리고 싫어한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어둡고 무겁고 괴로운 몇 주일을 올해도 얼마 전에 보내고 났다. 매일 커튼을 검게 방 돌레에 치고 어스름한 방명 속에 누워 있었다. 아무 소리도 말소리도 내지 못하게 집안 식구에게 이르고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광선이 조금이라도 짙은 날에는 두꺼운 검은색 안경을 끼고 있었다. 열흘쯤 이렇게 앓고 나니 다시 일어나서 사물을 예전과 같은 각도에서 볼 힘이 어디선지 솟아났고 가을은 깊어져 있었다. 긴 방황. 난 요즘 회복기의 환자가 햇볕 속에 앉아 느끼는 꿈꾸는 듯이 나른한 행복과 권태에 산다. 금빛 햇빛이 가득 조이는 건조하고 막디 맑은 한국의 가을 속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나에게 미칠 듯한 환희의 느낌을 준다. 산다는 일, 호흡하고 말하고 미소할 수 있다는 일, 귀중한 일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전에는 욕망도 많았다. 중학교 때 죽어도 평범한 인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껏
어느 마녀의 저주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날 그렇게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소망은 얼마나 오만과 무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순수하게도 지금의 그때를 회상하면 악이 없는 그러나 연민 섞인 미소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바보와 같은 어린 시절, 그리고 청춘 시절, 지금 나는 서야 한다는 자기 자신을 사회 내에서 존재케 해야 한다는 나이에 들어섰다. 30세, 무서운 나이, 끔찍한 시간의 축적이다. 어리석음과 광년의 금자탑이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기쁨의 절정과 괴로움의 극치를 난 모두 맛보았다. 일순도 김나간 사이다 같이 무미한 순간이라고는 없었다. 팽팽했고 터질 듯 꽉 차 있었다. 괴로움에, 기쁨에, 그리고 언제나 난 꿈꾸고 있었다. 지금도 앞으로도 꿈 없이는 살 수 없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만이 전부라면 인간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무엇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상과 꿈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에게도 뜻밖인 형태로 동화같이 분홍 솜사탕 맛같이 느껴지는 유년기. 인식의 모든 것을 바쳤던 10대와 20대. 사회와 첫 대면한 이래의 여러 가지의 괴로움, 아픔, 상처에 뒤덮인 20대 후반기. 지금 회상해 보면 한마디로 내가 어렸었다는 느낌뿐이다. 꿈이 너무 컸었다. 요구가 너무 지나쳤었다. 나 자신에게, 타인에게, 우주 전체에게. 지금 나는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 한 권의 책이 마음에 들 때 지금은 그것이 벤의 서간집이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음악이 들려올 때, 또 마당에 핀 늦장미의 복잡하고도 엷은 색깔과 향기에 매혹될 때, 또 비가 조금씩 오는 거리를 혼자서 걸었을 때 난 완전히 행복하다. 맛있는 음식, 진한 커피, 향기로운 포도주. 생각해보면 날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다. 독일 민요에 햇빛에 가득 찬 하루는 행복하게 충분하다라는 가사에 노래가 있다. 거창하거나 보편타당하고 인류의 기감이 될 만한 엄청난 무엇은 이미 나와는 멀어졌다. 햇빛이 금빛으로 사치스럽게 그러나 숭고하게 쏟아지는 길을 걷는다는 일,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다. 괴로워하는 일, 죽는 일도 다 인생에 의해서 자비롭게 특대를 받고 있는 우선권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무엇일 것 같다. 괴로워할 시간도 자살할 자유도 없는 사람은 햇빛과 한 송이 꽃의 충족한 환희를 맛보고 살아나간다. 하루하루가 마치 보너스처럼 고맙게 느껴진다. 또 하루 무사히 살아 넘겼구나 하고 잠들기 전에 생각할 때 몹시 감사하고 싶은 우주에, 신에 마음이 우러난다. 그리고 나는 행복을 느낀다. 세모와 헝가리 국가와 자정 12시 집시 악단은 음악을 뚝 그쳤다. 그리고 여태와 딴판인 장중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해를 하나 보내는 기분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보들레르의 말처럼 우리의 두 어깨를 누르는 중압, 맨 끝에 놓여있는 심연, 우리가 직시할 수 없는 죽음, 무도한 걸음, 하루, 한 달, 한 해, 이렇게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눌러 끌고 가는 중압마가 시간인 것이니까. 그리고 이 시간의 무게와 부피가 가장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연말이고 연두인 것이다. 이 중압마가 우리에게 주는 울적함이나 허무감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양인들은 12월 31일을 실베스터라고 부르며 일종의 명절로 지내고 있다. 이날 밤만은 모두가 아늑한 나의 집을 떠나고 일상생활을 1년간 보낸 무대와 분위기를 도피해서 옥외에서 온 가족이 떠들썩한 소음과 음악과 술의 도치 속에서 일시적이나마 공허감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습관이 오래도록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나도 독일에 있을 때 이 실베스터 날을 밖에서 벗들가 보낸 일이 있다. 우리가 한두 번 가본 집시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 토카이라는 곳이 있었다. 토카이라면 우리도 지리 시간에 배운 일이 있는 헝가리의 명주의 산지로 알려진 고을의 이름이다. 이 집은 음식도 술도 모두 헝가리풍이었고 음악도 순수한 집시인들로 된 집시 악단이 연주하고 있었다. 자그마한 실내에 붉은 고추와 옥수수를 엮어 매달아 놓은 장식이며 소박한 나무 테이블이며 의자가 헝가리의 농가를 연상시켰고 값도 쌌었다. 그보다도 우리를 이 집에 끈 것은 매운 것에 굶주린 우리의 미각에 무섭게 매운 헝가리 고추로 조미한 굴라시라는 일종의 매운탕식인 요리였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일어난 헝가리 혁명 때 망명에 와서 이 음식점을 낸 주인이 헝가리에서는 유명한 작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집에서 음식을 날라주는 급사들 중에 헝가리에서는 지면이 있는 배우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이 집에 로마네스크한 색채를 가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아무튼 그날 밤 우리들 일행 넷은 그 집에 가서 한 테이블을 차지했었다. 실베스터답게 온갖 장식으로 실내가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촛불로 농가풍의 방안이 더욱더 로맨틱하게 느껴졌다. 유달리 단장한 붉은 조끼, 검은 바지에 아름답게 생긴 집시 청년들 5명으로 구성된 악단이 고슬픈 악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우린 우선 굴라시를 주문했었다. 배우였다는 30 남짓한 호리호리한 급사장에게 아주 맵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다. 급사는 자기들과 같이 매운 것을 즐기는 족속이 온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비교적 싼 백포도주를 2~3병 마시는 동안 어느새 실내가 꽉 차버렸었는데 그날만큼은 예약이 되어 있었는지 온통 헝가리 손님들만이 있었고 들려오는 말소리는 모두 딱딱하고 기묘한 헝가리어뿐이었다. 모두 옷도 허름하며 꼭 헝가리 피난민들 같았으나 여기저기서 샴페인 터뜨리는 소리도 났고 악단의 술을 선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주고 희망곡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각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악단은 음악을 뚝 그쳤다. 그리고 여태까지 왔던 판인
어떤 장중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우린 깜짝 놀라면서 주위의 손님이 일제히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다. 국가라는 것이 짐작됐다. 그리고 나는 내 옆 테이블 노부부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봤다. 노래를 열심히 하면서 그들은 울고 있었다. 내 눈에서도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꽉 찔리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머릿속에서 그려봤다. 헝가리의 어느 시골, 소와 닭이 있는 평옥의 농가 지붕에는 옥수수와 고추가 널려 있고 마당에 걸어놓은 큰 솥에서는 굴라시가 끓고 있고 노부부는 일터에서 돌아와 토카이 주를 한 병 열고 마당에 차린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노래하는 그들은 혁명 때 넘어온 사람들 같았다. 울며 노래하고 있는 남녀노소들이 이곡 속의 이방인들, 그렇지 않더라도 기타의 이유에서 다시는 고국에 못 갈 사람들 같았다. 얼마나 다시 가고 싶을까. 난 그들의 국가를 마음속으로 같이 불렀고 그들과 같이 눈물 흘렸고 그들과 함께 미치도록 고국을 그리워했었다. 그 순간 감정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순수하게 인식한 체험이었다. 그래서 국가에 이어 다시 모두가 착석하고 악사들이 명랑한 곡을 시작했고 여기저기의 좌석에서 헝가리인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신년을 축하한다고 소리 지르며 술잔을 들었을 때 우리도 마음속에서부터 그들에게 새해를 축하해 주었다. 이 체험은 왜 그런지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연말에도 그 토카이에서 보낸 밤과 국가를 부르던 광경, 나의 눈물이 생각난다.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이 순수한 향수를 어디인지 고국 아닌 다른 곳에서 느껴보고 싶은 도착된 욕망을 맛보게 된다. 잊혀지지 않는 영화 장면. 40대에 들어선 여주인공은 이 청년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여자를 발견한다. 그 여자는 재판장을 하는 남편 밑에서 아무 불편도 없이 살고 있던 여인이었다. 남편의 부드러운 부성애적인 애정에 감싸여서 마치 온실 속처럼 적당한 기온이 24시간 동안 그리고 일생에 걸쳐서 보장되어 있던 귀부인이었다. 온실에서 자라 온실 속의 결혼에 들어가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온화한 생활 상황에서 무사 평온히 일생이 끝날 것만 같던 여인. 이 여인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록에 있는 스키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비비안 리와 케네스 무어가 주연하는 애정은 깊은 바다와 같이의 시초다. 그 청년은 모든 면에서 이 여인이 처음 보는 타입의 남자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또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청년에겐 없었다. 그는 이 여인보다 훨씬 연하였다. 아름답지도 않았고 명문도 아니고 아무런 지성도 없고 교양도 교육도 부도 영혼도 세련된 생활 방식도 다마술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 청년에게 있는 것은 다만 생명력, 원시적인 생명력과 잡초보다 질긴 생활력과 뜨거운 포용력과 무엇보다도 젊음뿐이었다.
40대에 들어선 여주인공은 이 청년과의 만남에서 처음으로 성애에 눈을 뜨게 된다. 처음으로 남자에 대한 갈증을 알게 되고 충족받고 자신의 여자를 발견하게 된다. 이 경의의 세계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집과 남편과 세상을 버리고 싸구려 하숙에서 그와의 동거 생활에 들어간다. 그러나 카타스트로프가 오는 것은 그 이유이다. 그 여자가 바라던 순수한 사랑만을 위한 생은 곧 그것이 일루전, 환상에 불과했음이 노정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신기한 보석을 주운 막벌이꾼의 호기심과 찬미로 그 여인을 갈망하고 숭배조차 하던 그는 곧 그의 생기를 남김없이 쏟기에는 이 여인의 영혼이 너무도 복잡하고 취미가 자기와 동떨어진 곳에 있고 건강이 너무 섬세하고 무엇보다도 육체가 늙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재판장 부인이며 1급 레이디라는 신비한 베일이 떨어져 나가고 적나라하게 그와 마주 서고 그에게 심신을 바치고 있는 이 여인은 곧 그에게는 귀찮은 물건, 납덩어리같이 자기 양심에 걸리고 경쾌하게 젊음과 호탕을 거리에 쏟는 그의 습성에 대한 방해밖에는 안 되게 되고 만다. 그는 곧 미소를 거두고 찡그리는 얼굴과 불쾌한 신뢰가 되는 언행밖에는 그 여인에게 안 하게 되며 이어서 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나가 있으려고 하게 된다. 그 여인은 그를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한다. 그 시도가 역효과임을 계산하지도 못할 만큼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를 그 여자는 미친 듯이 따라가며 돌아와 가지마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하숙의 방마다 문이 열리고 하숙인들, 수상스러운 남자들과 창부로 구성된 이 하숙인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한다. 그가 안 보이게 되고 난 후에도 그 여자는 그냥 난간에 매달려 있다. 허망하게 큰 눈을 뜨고 이윽고 그 여자는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고 하숙인들이 구경하는 것을 보더니 그 이상 거만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가 버린다. 그 장면, 돌아와, 가지마 하고 소리 지르던 장면이 이 영화는 독일에서 봤다. 목소리에 하숙인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밑에 난간에 매달려서 허망하게 현관문 쪽을 응시하던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다. 너무나 그 여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남자의 집착. 이것은 그 남자의 집착이 아니라 남자의 또는 그 남자가 대표하고 있는 젊음의 집착으로 보였다. 그리고 비비안니의 외침 소리는 공포, 고독의 절규로 들렸고 언뜻 뭉크의 외침이 연상되어 내 뇌리에 새겨졌고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헤세의 수채화. 흰 구름은 헤세의 방랑의 상징이었고 어린 시절의 애인 엘리자베스의 상징이기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에 작은 엽서형의 수채화가 한 장 있다. 얼마 전에 85세로 작고한 헤르만 헤세가 그린 그림이다. 푸른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풀이 얇게 바람에 나부끼는 하안의 언덕, 멀리 보이는 산줄기, 한가운데 파랗게 괴어있는 호수, 그리고 흰 구름이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간에 한 덩이 떠 있을 뿐이다. 색도 극단적으로 수수하게 눌러서 마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을 준다.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는 한 포기씩 섬세하게 그린 풀줄기도 또 소나무를 얼핏 연상시키는 나무도 너무나 동양적이고 무상감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헤세는 스위스의 몬타놀라에서 살았다. 루가노 호수와 먼 알프스 산줄기를 바라보면서 화초를 가꾸고 작품을 쓰고 애독자의 편지에 답장을 쓰고 내가 입수한 그림이 없어도 그 중에 하나다. 전쟁을 경고하고 그리고 수채화를 그렸다. 이 수채화는 인쇄되어서 독일 시중에서 판매되고도 있으나 헤세는 그것을 모르는 애독자나 동료 작가들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에게 선사하기를 더 즐긴 것 같다. 이 고담한 그림과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며 인사를 보냅니다. 헤르만 헤세 라는 친필적을 보면 어느 작품에서보다도 더 생생하고 따뜻하게 헤세의 사람됨이 느껴지는 것 같다. 이 작은 그림은 그만큼 헤세를 말해주고 있다. 흰 구름, 언제나 헤세의 크나큰 사랑의 대상이었다. 구름은 인식을 얻을 수 없었던 헤세의 생활이나 사상의 방랑의 상징이었고 어린 시절의 애인 엘리자베스의 상징이기도 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 한 번은 외웠을 그의 시 흰 구름이 하나 높은 하늘에 떠 있듯이 희고 아름답고 먼 엘리자베스. 너무도 유명한 그의 식구다. 이 그림의 구름을 보면 언제나 엘리자베스가 생각난다. 멀리 암시되어 있는 알프스 산은 그가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년 시절에 요두를 불렀다는 펜타카멘친트가 생각난다. 풀밭이 너무 섬세하긴 하나 문득 슈퍼펜 볼프를 연상시키고 루가노호는 그가 이 지방에 풍물을 넣어서 쓴 작품 클링조르의 마지막 여름이 그리고 로즈할데가 생각난다. 그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무와 공을 견디어 나가려는 듯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는 데미안, 시타르타, 나르시스, 마기스타크네이트 등의 구도자 헤세를 보는 것만 같다. 쇼스타비치의 교향곡. 또 내가 자주 듣는 판에는 타노이저 서곡과 고독한 소녀의 노래 같은 것이 있다. 즐거운 기분일 때는 어떤 음악이든지 즐겁게 들린다. 따라서 어느 음악을 막론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재즈에 몹시 관심이 커졌다. 꼭 표현주의파의 시를 읽는 것 같은 감흥을 일으키는 엘비스 프레슬리며 폴 앙카 등의 노래나 기타 음악으로 된 재즈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때 틀어놓는 판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심포니 제5번이다. 왜 그런지 그걸 듣고 있으면 생각이 정돈되어 오는 것 같다. 특히 뭔지 웅장하고 엄숙한 시작과 도중에 수많은 군화의 행진 같은 장조가 몹시 마음에 든다. 개인적인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길로 눈을 돌리라고 이 음악은 말해주는 것만 같다.
따라서 웬만한 불쾌나 기분 나쁜 일도 이 음악이 곧잘 제거해 준다.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판을 틀면 한 면이 끝날 때쯤은 벌써 원상 회복이 되고 깨끗한 맑은 기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럴 때처럼 나는 음악이 감각적인 예술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는 없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예술은 다른 부분에 없는 것 같다. 내가 또 자주 듣는 판에는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이 있다. 이 판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내가 게으름에 빠졌을 때 나를 분기시켜주는 귀중한 판인 것이다. 필그림 코러스를 모티브로 했다는 이 서곡은 웅장하고 영웅적이고 뭔지 마술을 혹은 체면수를 거는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밤새우고 번역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난 이걸 재빨리 틀어놓고 조반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 곡을 들으면서는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다. 뭘 하든지 쓰든지 아무튼 무의에 빠져있는 것을 막고 정신에게 화기를 주는 귀중한 판이다. 다음에 또 한 장 언제 들어도 좋지만 특히 피곤해서 푹 쉬고 싶을 때 내가 가장 즐겨 듣는 판은 힐데가르트 그네프가가 알로우네라는 영화에서 부른 주제가 고독한 소녀의 노래다. 크네프의 독실한 편음, 쉰 것 같은 목소리, 마치 무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같이 초현실적이고 요기가 감도는 이상한 매력이 있는 노래다. 가사도 곡도 독특하고 아름답지만 아마 크네프가 안 불렀다면 그런 매력은 안 생겼을 것 같다. 직업적인 가수가 아닌 사람이 거의 노래 같지 않게 부를 때 이 곡의 매혹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하기야 음악은 알고 듣는 것보다는 모르고 들어서 좋아져야 정말 좋은 음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즐거운 때나 좋은 기분이 우울한 때나 항시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 구석에 혼자 앉아있기가 일수지만 기쁘면 기쁜 대로 침울하면 그런 대로 고전 음악이든 현대 음악이든 재즈든 간에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알지 못할 무엇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근래에 와서 재즈 음악이 좋아진 것도 역시 나의 감정 변화의 표시라고 보며 너무 고답적이고 알쏭달쏭한 것보다는 긴장감이 없이 마음을 탁 놓고 들을 수 있다는 데서 얻은 내 생활에 반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출산에서 배운 것. 내 딸의 출산은 나에게 절대적인 생활의 규율화를 명하였다. 아기와 동화된 나를 발견하게 됐다. 학생 시절에는 건강한 육체와 비대한 육체를 같이 생각하고 그런 육체와 우둔한 정신을 동일어로 보고 경멸할 때가 있었다. 얼마나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면 저렇게 건강할까 하고 동무들하고 의심하곤 했었다. 2~3시간의 수면밖에 안 취하고 학과 이외에도 온갖 지식을 모색하는 것을 둘도 없는 미덕으로 알고 동무들과 경쟁하던 때니 할 수 없다. 그 덕분에 나는 강하지 못한 건강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나의 그릇된 또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나의 첫 딸의 탄생이라는 경험이었다. 그때 나는 건강이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에게까지 얼마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절대적인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체험했고, 악의 분만을 계기로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달라졌고 인생관도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내 딸의 출산은 나에게 절대적인 생활의 규율화를 명했다. 난 언제나 그 아이와 같이 깨고 같이 자야만 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먹어야 그 애도 맛있게 먹었다. 따라서 나는 식욕이 없어도 먹어야 했고, 저녁 7시에는 불을 끄고 취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악에 의한 나의 생활의 지배가 퍽 번거롭게 느껴지고, 나를 새로운 생활 방식에 맞추기가 힘들었고, 때로는 나의 의식이 그것에 저항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악의와 동화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과 식사가 나를 무척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고, 옛날에 읽은 어떤 일본 작가의 아이를 갖고 나서 비로소 아는 아이의 은혜가 진실임을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인 나는 때때로 낮에 무슨 중요한 일이나 기쁜 일이나 불쾌한 일이 있어서 신경이 자극되어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내가 애용하는 것은 쓰리나다. 그 이외에는 약이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꽤 건강해진 셈인 것이다. 지나간 시절의 미각들. 내가 음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구라파에 간 이후였다. 맛은 추억을 가장 많이 내포한다. 음식은 철학이다.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적어도 음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과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생의 애착과 향락욕이 깊은 사람일수록 맛있는 음식물을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각 개인의 음식의 습성은 또한 그가 유년기부터 자라난 환경과 관계가 깊다. 난 지극히 스파르타적이고 상무적 고구려적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스토아적 육체, 물질의 경멸과 정신의 숭상을 가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음식물과 연결된 감미로운 유년기의 추억이란 나에겐 없었다. 계몽주의의 숭배자이고 금욕주의자였던 나의 양친도 내 유년기로부터 설, 추석, 대보름 등의 단어를 말살해 버렸었다. 그렇게 자라난 나는 자연히 음식을 경멸하게 되었고, 소식과 불면을 중학생 때부터 지켜왔었다. 내가 음식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구라파에 간 이후인 것 같다. 내 손으로 내가 음식물을 구해 먹어야 했으므로 자연히 음식물에 무관심하고 초연할 수가 없어졌고, 결혼한 후는 더구나 김치 담그는데도 익숙해졌다. 토요일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우리는 미넨 중앙시장으로 갔다. 그러고는 청어, 소양, 풋고추 절인 것 등등 신기한 것들을 사들였다. 나와 남편이 즐겨 먹었던 것은 청어와 가지만큼 큰 풋고추 속에 고기를 넣고 졸인 것이다. 맥주제 때 사 먹었던 꼬챙이에 끼워서 구운 커다란 청어는 노을의 어둠 속에 서서 먹던 풍치가 안 잊혀진다. 도서관에서 굶주린 배를 안고 나와서 노점에 서서
구운 소시지에 겨자를 발라서 먹던 맛도 일미였고, 목이 타게 매운 진짜 헝가리 굴라시와 백포도주, 퍼머선 치즈가루를 잔뜩 뿌리고 갖은 양념을 한 스파게티를 가아벨로 두유들 말아서 삽시간에 먹던 일, 비엔나역 구내 식당의 맑은 수프에 신비하게 복잡한 맛도 안 잊혀진다. 브리셀 뒷골목에서 사 먹었던 고동, 한 마리에 몇 프랑이나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린 정신없이 먹었다. 브리셀은 빵이 특히 맛있다. 맛있게 탄 노릿기하고 가무스레한 딱딱한 껍질을 쪼개면 속에서 눈같이 희고 보드라운 살이 나온다. 분홍빛 잼을 얹고 크림 커피와 함께 먹었던 주막의 조반, 암스테르담의 부둣가에서 초에 절인 날제어를 머리서부터 꼭꼭 씹어 먹었던 그 진미. 암스테르담에는 인도시나 요리점이 많았다. 12첩 반상으로 된 그릇도 꼭 한국 것과 같이 뚜껑도 있고 자그마한 그런 한정식으로 된 밥과 국, 갖은 나물과 장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무섭게 매운 고추 소스가 있어서 우리 구미에 꼭 맞았었다. 영원한 구라파식 요리 속에서 그런 한정식을 발견한 기쁨은 아마 유사한 경험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맛과는 관계가 없으나 기억에 남는 음식을 적어보면 맨사에 지긋지긋하게 맛없고 양이 적었던 점심밥이 안 잊혀진다. 또 돈이 떨어져 갈 때 흔히 해먹던 스파게티를 삶아서 호배추 김치와 먹던 저녁밥, 꽤도 먹었었다. 아마 내 일생을 어두운 가구 붙은 새방과 그 방에서 끓였던 스파게티의 수증기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날 따라다닐 것 같다. 모든 환상이 무너진 후 그대로 계속해서 끓여지고 있었던 저녁밥, 나에게는 그것이 언제나 스파게티의 냄새로서 남아있다. 미넨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다. 나의 입원실에 면회 시간에 찾아온 남편은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다. 그 속에는 미역국이 담겨 있었고 호주머니에서 김초밥도 나왔다. 국을 먹었더니 미역이 잘 안 씻겨서 지금 돌이 씹혔고 김밥에 밥은 설었다. 그러나 나는 가능한 한 맛있는 표정으로 끝까지 다 먹었고 남편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같은 방에 누워있는 다른 해산부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총 집중되었다. 미역국에 연결해서 생각나는 기억은 독일에 있을 때 엄마가 늘 부쳐주었던 미역, 김, 멸치, 고춧가루, 고추장, 김장 양념 등의 비길 수 없이 신기했던 맛들이다. 미넨 교외에는 숲이 많았다. 김밥을 싸서 도보 여행을 했다. 낮에도 캄캄한 잣나무 숲속을 이끼를 밟으면서 걸어가면 환히 트인 풀밭이 나온다. 풀밭에는 느티나무나 마로니의 나무 그늘에 테이블을 차려놓은 음식점이 있었다. 찬 흑맥주와 함께 먹던 내가 만든 김밥은 진미였다. 대학 앞에서 팔던 군밤과 버찌, 딸기 등을 사 먹던 일, 그리고 레오폴드가의 유명한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집에서 먹던 딸기 아이스크림, 커피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 색색까지 크림의 맛이 하나씩 다 어제 일같이 선명히 생각난다. 커피의 맛을 배운 것도 구라파에서다. 커피콩을 갈아서 포트에 넣고 펄펄 끓는 물을 붓고
4, 5분쯤 졸인 후 바지개로 받아서 생밀크와 설탕을 타서 마시는 것이 보통 독일 가정의 커피다. 그러니까 커피를 끓이지는 않는 셈이다. 분말 커피는 원칙적으로 먹지 않는다. 커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이탈리아 커피점에서 오토매틱하게 커피가 끓으면 핸들을 꽉 눌러서 꼭 한 컵만 나오게 하는 에스프레소 커피다. 굉장히 진하고 빛이 검고 향기로운 커피였다. 그 커피에다 생크림을 피라미드 형으로 올려놓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코코아 가루를 살짝 뿌린 것을 카푸치나라고 부른다. 감칠맛 있는 커피였다. 터키 커피라는 것도 마셔봤다. 보통 커피잔에 2분의 1 가량의 아주 작은 잔에 담긴 무섭게 독하고 진하고 쓰고 마신다기보다는 먹는 느낌이 나는 커피였고 그걸 한 잔 마신 덕분에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무슨 악몽같이 강렬하고 직효적인 커피였다. 내가 만약 다시 구라파에 간다면 난 우선 커피를 마시겠다. 여기서는 먹을 수 없는 생크림을 잔뜩 넣어서 내가 만약 미넨에 다시 간다면 물론 우선 맥주를 1리터짜리 조끼로 하나 숨도 안 쉬고 단숨에 마시겠다. 쓰고 향기롭고 입술에 부드러운 호프의 냄새 속에서 나는 나의 잊어버린 20대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